자, 사회문화 6번 해설 가겠습니다. 이거 좀 요청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정에서 가계부 쓸 때 목적이 뭡니까?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과 나간 돈을 잘 관리해주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국가도 통계를 작성을 한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상품, 서비스, 자본 등등등등 경제적인 거래들을 종합해서 기록한 가계부가 바로 국제 수지표라고 하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일정 기간이라고 한 거는 보통은 이제 1년을 가리킨다. 그래서 연간 나라에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보여주는 가계부, 일종의 가계부가 국제 수지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국제 수지표는요, 나라마다 다 제각기 쓰는 게 아닙니다. 나름 이 쓰는 방법과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 기준을 정해주는 기관이 어딥니까?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곳이죠. 자, 이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이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기관에서 이 수지표의 범위나 기준 같은 걸 정해주고 각국은 거기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 것이다.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 IMF에서는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을 감안해서 개정해 오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메커니즘이나 이제 그런 게 달라진다면은 이 가계부를 쓰는 방식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이 기준이나 아니면 이 그 표, 이 틀이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개정도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행,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뜻이죠. 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제 수지표는 세 가지 칸으로 일단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경상수지, 둘째, 자본수지, 셋째, 금융개정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자, 일단은 경상수지 탭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써 있습니까? 경상수지 바로 뭡니까?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차감한 것이라고 되어 있겠습니다. 자, 수출은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반면에 수입은 우리가 이 다른 국가에 돈을 내야 되는 걸 겁니다. 따라서 수출보다 수입이 적으면 경상수지 흑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수출보다 우리가 사들인 게 많으면 경상수지를 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을 비교한 그렇게 해서 수출과 수입으로 오고 간 돈을 기록하는 그런 항목이 바로 경상수지라는 항목입니다. 경상수지는 뭐 워낙 유명하죠. 자, 자본수지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금융계정이라는 게 있네. 자, 금융계정은 뭡니까? 거주자와 비거주자. 자, 거주자는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속에 있는 사람과 우리나라 밖에 있는 사람 간의 금융거래를 기록하는 수단이 바로 금융계정이다. 자, 그러면 금융거래란 무엇일까요? 주식과 채권 같은 것들을 금융거래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나라 그 사람이 다른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을 살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기록하는 칸이 바로 금융계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부분 납득해야 됩니다. 납득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은 우리의 자산이 됩니다. 오케이? 우리의 돈이에요. 자, 그런데 비거주자, 해외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은 부채는 다른 말로 뭐야? 빚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좀 납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 우리나라가 있어. 그 다음에 해외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의 정의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주식 채권은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인 회사채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 회사가 채권을 발행을 해. 이 채권은 쪽지 같은 거예요. 쪽지, 종인데 그 종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종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회사에서는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얼마큼의 이자로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종이를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채권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이 있죠. 발행하는 뭐 기관이 있죠. 그 다음에 채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발행자가 구매자에게 종이를 주는 거야. 종이를. 자, 그 다음에 구매자가 발행자에게 이 채권을 사는 대가로 돈을 주는 거죠. 돈.
자, 그러면 이 구매자가 종이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채권의 만기가 되면 이 종이를 제시하면 발행자가 다시 빌렸던 돈을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채권. 뭐 주식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돈을 빌리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을 자산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해외 사람이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해외 기업이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가 돈을 주고 그 종이 쪽지를 샀어. 그럼 생각해보면 돈은 우리나라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왜 자산일까? 자, 이 돈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결국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이 채권 종이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은 사실 나한테 결국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채권 금액은 자산, 우리 돈으로 보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그러면 왜 해외 사람이 우리 채권증에 투자한 것을 왜 우리의 빚, 부채라고 생각을 할까? 자, 우리나라에서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해외 해외 투자자가 우리 채권을 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이를 줬어. 그러면 해외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꼴이란 말이야. 돈을. 그 돈은 우리가 언제든지 돌려줘야 되는 돈이죠. 따라서 이 채권을 팔아서 우리가 얻은 돈은 빚이야, 빚. 언제든지 갚아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주식을 산 것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금액이고, 해외 사람이 우리 채권을 산 것은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빚이기 때문에 부채로 기록을 한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납득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이 금융계정의 자산 항목, 요 자산 항목 있죠? 요거 자산, 이 자산 항목에는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뺀 순자산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가. 자,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만약에 자산의 증가액이 감소액보다 많다면 순자산 증감액은 양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자산의 증가액보다 감소액이 크다면 그 둘을 차감 뺐다면 순자산 증감액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오케이? 자, 부채 항목도 똑같은 원리로 부채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해서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최종적으로 뺀 요 금액 있죠. 요거를 뭐라고 본다? 금융계정 순자산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금융계정 칸에는 금융계정 순자산이라는 게 기록된다 이거예요. 자, 금융계정 순자산이라는 게 어떻게 기록이 된다? 자,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빼면 그게 뭡니까? 순자산 증감액이고요. 부채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빼면 얘는 순부채 증감액입니다. 그리고 요 둘을 다시 뺐을 때 그것이 바로 금융에서의 순수한 자산이 된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국제 수지표에는 뭐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오차를 무시한다면, 자, 경상수지 플러스 자본수지에서 금융계정 순자산을 빼면 0이 되도록 작성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항목이 세 가지였죠. 경상수지가 있었고 자본수지가 있었고 금융계정이 있었는데 1 더하기 2 경상에서 자본을 더한 다음에 거기서 3을 빼면 0이 되도록 국제수지표가 처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관계만 알아두시면 국어의 수준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좀 더 이 세밀한 부연들이 나와 있는데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아까 이제 그 국제 수지표에 기록되는 거래는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거주자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을 때 뭐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거주성은 국적부단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우리 거주자가 아니고요, 외국 사람이라고 외국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활동과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를 기준으로 거주성을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고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해외에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보지만 해외에서 1년 이상 살면 비거주자, 즉 해외 거주자로 분류된다 이거지.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맞춰보세요. 자, 우리나라에 거주해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이 6개월 살았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거주자로 분류가 됩니까? 비거주자로 분류가 됩니까? 이 사람은 비거주자로 분류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1년 미만이잖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야. 국적은 한국인이야. 우리나라 사람인데 해외에서 7년 동안 지금 살고 있어. 자, 여러분들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7년 동안 해외에서 사는 사람은 뭘로 봐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비거주하는 사람을 봐야 되겠지. 왜냐? 우리는 지금 경제를 얘기하는 중이지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는 경제적인 영향력이 너무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적이 아니라 1년을 기준으로 실거주지나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자, 이것을 기준으로 거주성을 책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기업의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서 설립돼서 이 등록이 돼서 법인격, 법적 권리를 획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간주한다. 자, 본사는 A국인데요. B국에 등기를 설립하고 법인을 설립했으면 A국이 경영한다 하더라도 A국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를 해야 된다. 왜? B국의 등기와 법인격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우리나라에 안 들여오고 바로 다른 나라에 파는 경우에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출입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가 있어요. 이 안에 사는 거주자가 있습니다. A국이 있어요. 자, A국의 비거주자, 외국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국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비거주자들이 있겠죠.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서 거주자, 비거주자는 당연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요. A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뭘 샀어, 물건을.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사가지고 여기로 바로 팔았어. 우리나라로 들어온 적은 없는데 여기로 사서 여기로 팔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은요. 수출과 수입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알겠어? 왜? 어쨌든 이 소유권 변동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거주자가 A국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거 있죠. 상품을 구입해서 어쨌든 우리나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소유가 됐잖아. 자, 그러면 요거는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수입 행위가 된다는 거지. 비록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아도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사면 그것은 수입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고 B국에 팔았어요. 타국에 팔았어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수출에 해당된다. 왜? 우리나라 사람 거였는데 B국 사람 걸로 바뀌었으니까 자, 이것도 우리나라로 안 들어왔지만 수입과 수출이 일어난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무엇에? 경상수지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어떤 국가가 이제 거래를 또 하고 나면 외환 규모의 변동이 있기 마련이다. 오케이? 외환 규모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국 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외환 규모는 계속 변할 거고요. 이 변동은 뭐랑 다름이 아니냐면 대외 지급 능력.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대외 지급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로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 쌓여 있는 외국 돈이 많을수록 우리나라의 지급 능력은 높은 거겠죠. 그러니까 지급 능력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냐, 외국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오케이? 자, 국제 수지표와는 달리 연말 시점에서 우리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자산과, 내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으면 그거는 우리나라의 자산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했다면 그건 우리나라 자산입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외국 사람에게 지불해야 하는 우리의 빚, 외국인이 우리한테 투자한 거는 돌려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빚이라 그랬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 사는 게 외국인 투자잖아요. 그거는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걔는 빚이잖아요. 자, 그리고
대외 금융 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대외 금융 자산의 잔액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국제 투자 대조표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글의 중요한 점은요. 두 가지 표가 나오는데 첫째는 국제 수지표입니다. 자, 이게 국제 수지표의 구성이죠. 자, 반면에 국제 투자 대조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국제 투자 대조표의 세 가지 항목은 대외 금융자산, 대외 금융부채, 그리고 순대외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대외 금융자산은 뭐라고?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해서 언제든지 돌려받을 돈이 우리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언제든지 돌려줘야 되는 돈이 바로 대외 금융부채고요. 순금융자산은 뭡니까? 여기에서 여기서 뺀 것이 순대외 금융잔액입니다. 차감이라는 게 뺀다는 뜻이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국제수지표는 얘는 막 수출 수입 같은 것도 고려하고 뭐 자본도 고려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국제 투자 대조표는요, 철저하게 이 투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금융 투자 같은 거와 관련된 항목을 쓰는 것이 바로 국제 투자 대조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점이 또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지만 이 뒤에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 여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읽을 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반적으로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다. 이거 무조건 납득해야 되겠죠? 납득해야 되겠죠? 자,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요게 증가했다는 거는 요거는 늘수록 증가하고 얘는 적을수록 증가하죠. 그러니까 대외 금융자산이 늘수록 이 순대외 금융자산은 증가하는 거고 얘가 적을수록 또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 있으니까 자산은 우리의 재산이죠. 따라서 이게 늘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니까 대외 지급 능력, 우리나라가 해외에 줄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빚이 적을수록 또 우리는 부자라는 뜻이니까 얘가 높고 얘가 낮을수록 우리나라의 지급 능력은 개선될 거예요. 납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국제투자대조표에서는 대외 금융자산 요거 있죠, 요거 및 대외 금융부채의 연초 잔액에다가, 즉 2023년 초반의 잔액에다가 거기에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따른 기간 중 1년 중에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조정해서 연말 잔액이 작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투자 대조표는요, 연초를 보고 연말을 보는 거야. 연초와 연말 사이에 무엇이 증가하고 감소하였는가를 계산해서 요렇게 작성하는 것이 바로 국제투자 대조표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증감에는 뭘 고려한다?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을 모두 고려한다. 거래 요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고 파는 것 등등 실제 경제적인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 자금의 이동이 수반된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있고 외국이 있을 때요, 외국에서 발행한 뭐 채권이나 주식 같은 것을 우리나라가 산다면 우리나라가 이쪽에 돈을 주고 우리나라가 채권이나 주식을 사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돈이 넘어가고 주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쪽으로 돈이 넘어가잖아요. 자, 이렇게 돈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래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비거래 요인의 변동은 뭐냐면 돈이 어떤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돈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금은 굳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발생하는 변화가 비거래 요인입니다. 자, 비거래 요인은 뭐가 될 수 있냐면 환율, 가격 변동, 그 다음에 기타 변동,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국제투자 대조표는 국제수지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통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이겠죠. 원이라는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그거 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에서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시장 가치가 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무슨 말이겠어? 잘 봐봐요. 우리나라가 이쪽에 투자했어요. 오케이?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돈을 줬어. 그럼 나중에 이 돈을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은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를 미국이라고 하면은 달러를 쓰고 있잖아요. 달러. 그럼 우리가 나중에 달러를 돌려받을 때는 달러화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변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얼마를 줬어.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 주식과 채권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1000달러를 돌려받는다고 칩시다. 우리가 나중에 1000달러를 돌려받아야 돼. 그럼 이 1000달러는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산은 그냥 가만히 1000달러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1000달러가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매일 환율에 따라서 1000달러의 실제 가치는 변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환율이나 가격 변동 같은 거래 요인이 아니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요인이 아니라 이 경제적인 수치의 변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변동하는, 이제 그런 요인 때문에 변화는 그런 자산의 가치 변화를 비거래 요인에 의한 변화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비거래 요인 중에서 가격 변동, 요 가격 변동은 뭐예요? 환율 이외, 그러니까 환율 말고 나머지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서 이 나머지 변수,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뭐가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기가 어렵죠. 오면인지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요, 국제 투자 대조표는 바로 이제 금융 투자 같은 이제 그런 항목을 이제 쓰는 것인데요. 대외 금융 자산과 부채와 순 대외가 있고요. 이 자산과 부채와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연초에서 연말 사이에 우리의 자산이 얼마나 늘고 부채가 얼마나 늘고 부채가 얼마나 줄고 자산이 얼마나 줄었는가, 이거를 이제 비교해 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이것의 증감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일단은 실제로 투자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거래 요인이 있고요. 돈은 왔다 갔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잘 뿐인데 지금 시시각각에도 화폐 가치가 변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돌려받을 돈이나 우리가 돌려줘야 될 돈이 변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비거래 요인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자, 이 부분에서 뭐 할 거냐면요, 이 두 가지 표를 비교할 겁니다. 얘랑 얘를 비교할 거예요. 얘랑 얘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보겠습니다. 국제 수지표, 우리가 초반에 봤던 첫 번째 표죠. 자, 국제 수지표의 경우에는 거래 시점, 거래할 당시의 시장 가격으로 이 가계표를 작성하는 유랑 통계이지만, 두 번째 봤던 국자 투자 대조표 쪽 요 두 번째 거 있죠. 이 친구 요 친구는 연말 시점에서 평가한 저량 통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유량 통계가 뭐고 저량 통계가 뭐냐? 유량 통계는 실시간이라는 거예요. 실시간. 자, 수도꼭지에서 1분당 5리터의 물이 배출이 될 때 10분이 지나면 50리터의 물이 고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분이 지났을 때 얼마가 고여 있느냐가 바로 저량이 되겠죠. 자, 그럼 이 10분은 뭐가 됩니까? 바로 1년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연초가 있어, 연초. 자, 연초가 있고 연말이 있는데 거래는 그때 이 사이에 거래가 수없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 연초에 우리의 돈, 잔액이 있을 거고, 이 수많은 거래들을 거쳐서 연말에 남은 우리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결국 저량 통계는 뭐예요? 수많은 거래가 일어났더라도 얘네들을 하나로 퉁쳐가지고 연초랑 연말 사이에 어떻게 변했느냐, 이것을 기록하는 표, 즉 잔액을 기준으로, 연말의 잔액을 기준으로 쓰는 표가 바로 국제투자 대조표라면, 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가계부를 그때 작성해가지고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이 친구가 바로 뭐다? 국제 수지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연초랑 연말 시점에 비거래 요인, 이게 뭐였어? 환율 같은 그런 가격 변동의 요인이 없다면 국제 투자 대조표에 기록된 잔액의 차이는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과 동일하게 된다고 돼 있어. 자, 금융 계정이 뭐였어요? 금융 계정이 국제 수지표 중에서 뭐야? 수출 수입 말고, 자본 왔다 갔다 한 거 말고, 바로 금융 계정, 바로 투자 같은 것에 자산과 부채를 뺀 거, 요게 바로 금융 계정이었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 금융계좌랑 뭐랑 상당히 유사하냐면 국제투자 대조표와 상당히 유사해요. 이 국제투자 대조표도 뭐야? 자산 빼기 부채, 바로 이 순대외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산 빼기 부채로 계산되는 것이며 금융의 측면을 다루고 있거든요. 따라서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금융계정, 그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이나 국제투자 대조표나 투자 같은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자산과 부채를 빼서 기록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차이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요거는 그때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뭐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바로 비거래 요인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연말에 한 번의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고 환율 변동 같은 비거래 요인의 반동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비거래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얘랑 국제투자 대조표랑 그다음에 요 금융계정이랑 친구랑 동일하게 된다 개념적으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대외 지급 능력, 이거 뭐였겠어? 대외 지급 능력 뭐였어? 바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자, 이거는 뭘로 결정돼? 첫째, 경상수지를 통해 결정될 수 있겠죠? 야, 만약에 경상수지가 흑자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 수출을 훨씬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대외 지급 능력이 올라가겠죠. 자, 왜냐? 경상수지가 흑자가 오면 외국 돈이 우리가 많이 쌓일 거니까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대외 금융활동을 통한, 뭐 이상한 거 써놨는 대외 금융활동을 통한, 이 금융활동은 뭐겠습니까? 바로 금융활동은 투자와 그 다음에 투자와 투자를 통한 자산과 부채, 얘네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투자를 잘하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아무리 수출을 잘하고 물건을 잘 팔아서 흑자를 지속하더라도요, 이 금융활동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경우에는 지급 능력이 악화될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굉장히 많이 팔아가지고 이 경상수지 흑자를 아주 많이 보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많이 돈이 유출되는 순간에는 이 뭡니까? 요게 제대로 개선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급 능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처럼 우리 돈이 말라가면은요, 대외 신뢰도,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못 믿고 투자 자금을 빨리 빼버리는 거야. 빨리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상승해서 우리 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딱히 중요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따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것만이 대외 지급 능력의 전부가 아니다. 투자 부분도 중요하다. 따라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반도체를 많이 팔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투자, 금융적인 역량도 역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부자가 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이런 지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방금 얘기한 거죠. 흑자를 보더라도 투자 대조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부채, 빚이 더 많은 국가로 전락할 수가 있겠죠. 자, 둘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년 이상 팔면 우리나라의 수출 항목으로 기록이 돼야 되겠죠. 3번, 국제 수지표상 기록된 것은 연말 이미 틀렸습니다. 자, 연말 시점에서 기록하는 건 뭐였습니까? 바로 투자 대조표가 됐죠. 국제 투자 대조표. 자, 국제 수지표는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여기서 뭐라고 돼 있었죠? 거래 시점으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easy.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A국은요, 국제 투자 대조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A국은요, 그리고 자국 통화인 달러화니까 A국은 그냥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우, 자, 많이 팔았네. 경상수지가 아주 100억 달러나 남았어요. 오케이, 그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수출한 것에서 수입한 걸 뺐더니 뭐가 100억 달러나 남았다. 어우, 산업 경쟁력이 아주 훌륭한가 봐요. 자, 그리고 옆나라 B국의 거주자는 A국을 긍정적으로 예측해서 이 B국 통화를 달러로, 이게 달러죠, 달러로 환전한 뒤에 50억 달러를 A국에 투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국은요,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150달러가 유입이 되었는데요. A국 거주자는 C국 통화로 환전해서 C국의 주식시장에 전액 투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C국에 150달러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자, 23년에서는 비거래 요인에 의한 환율 변동이 전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겠죠? 여기서 정리하면 돼요. 2023, 즉 2023년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되겠죠. 자, 어떻게 그립니까? A국을 그리면 되고, B국을 그리면 되고, C국을 그리면 되겠죠. 자, A국이 지금 달러화로 기축통화, 자국통화를 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대요? 자, 일단은 지금 보면은 100억 달러의 흑자, 그러니까 경상수지
100억의 흑자를 봤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뭐냐면 A국은 뭐죠? B국 거주자가 A국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5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오케이? 50억 달러 투자했어요. 50억 달러어치를 샀어. 우리가 이제 주식과 채권 같은 걸 판 거예요. 주식을 판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거. 자, 이 50억 그 들어온 거 있죠. 얘는 바로 A국의 입장에서 뭐가 돼요? 이 50억 달러는 뭐가 됩니까? 부채가 되는 거죠. 부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한테 투자한 거는 빚이라니까. 빚.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친구 아니야. 빚이라고. 빚.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A국은 150달러를 C국에 투자했대요. C국 통화로 환전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50억 달러가 아니라, 달러는 아니니까 C국 통화를 투자한 거죠. 알겠어? 자, 그러면 150억 달러가 아니라 150억 C국 통화. 오케이? 환전했으니까 150 C국 통화. 그러니까 150 C국 통화라기보다는 150억 달러만큼의 150억 달러만큼의 C국 통화죠. 정확히 말하면 C국 통화를 투자를 했죠. 자, 그러면 150억 달러 상당의 C국 통화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자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이쪽에 주긴 했지만 150억 달러를 주긴 했지만 그것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리고 2023년 동안에 뭐 환율 같은 그런 변동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또 2024년이 됐네요. 자, 2024년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일단 A국 있죠. A국의 경상수지도 빵이고 금융계정 순자산도 빵이야.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제로야. 즉 수입과 수출이 같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금융계정 순자산이 빵이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자산과 부채가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금융계정 순자산인데 그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A국의 주가는 예상대로 2배 상승한 반면 C국의 주가는 2분의 1배로 폭락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냐? 자, B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자, 왜냐? 지금 5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 이 주식이 2배가 됐어. 그럼 나중에 얼마를 주식 팔면 얼마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100억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B국은 대박 난 거지. A국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게. A국에 주식 투자했는데 2배가 됐으면 B국이 2배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A국한테는 아주 슬픈 소식이 있네요. 야, C국에 150억 달러 상당이나 투자했는데 얘 주식이 반토막이란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환율도 달라졌네요. B국 통화에 대해서는 A국 통화의 대외 가치가 2분의 1로 하락했다. 근데 C국 통화에 대해서는 2배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23년도 A국의 국제 투자 대조표에는 대외금융 자산이 150달러, 부채가 50억 달러. 네, 얘기했죠? 자, 대외금융 자산은 150달러 상당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자산은 당연히 얘는 뭘로 기록돼야 돼? 달러로 기록이 돼야 되니까 150억 달러 어치로 기록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빚이 50억 달러로 기록이 되었겠죠. 자, 맞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023년에는 A국의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대외 지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잘 봐. 흑자 봤죠? 경상수지 흑자 봤지? 그 다음에 부채보다는 자산이 훨씬 많지. 자, 그러면 지표 중에서 뭐? 경상수지 지표, 이거 흑자죠? 그 다음에 대외 금융활동 지표, 이거 흑자죠? 오케이? 그러니까 대외 지급 능력은 2023년에 개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3번. 2024년도에는 A국의 순자산 증가액과 순부채 증가액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왜? 금융계정 순자산이 제로라 그랬었거든. 금융계정 순자산은 어떻게 구해요? 순자산 증가액과 순부채 증가액을 빼가지고 금융계정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0이 된다는 것은 같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금융계정 순자산의 정의에 의해서 풀 수가 있죠. 자, 2024년도 A국 그 투자 대조표상의 대외 금융 부채는 100억 달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오케이?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분명 얘기했죠. 5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얼마를 돌려줘야 돼? 지금 100억 달러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가 50억이 아니라 100억 달러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부채가 100억이 됐을 거예요. 자, 답은 그럼 5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산은 75억 달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애초에 150억 달러 상당을 투자를 했죠. 근데 주식이 반토막이 났대. 그럼 우리는 돌려받을 때는 75억 달러 상당어치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산이 75억 달러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되냐면요. 즉 환율을 반영을 해야 돼요. 환율. 자, 환율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됩니까? 잘 봐. A국 통화의 가치가 C국 통화에 비해서 2배가 상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C국 통화의 가치가 A국에 비해서 2배 떨어졌다는 거지. C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과거에는 A국 달러, 그러니까 1달러에 C국 가치로 1000원, 뭐 C국 가치였다면 이 A국 통화의 가치가 2배 상승했다는 거는 이제 1달러를 바꾸려면은 1000이 아니라 2,000원은 내줘야 1달러로 바꿔준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를 또 뒤집어 얘기하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1000 C국 달러에 1달러면 됐었지. 오케이? 근데 얘가 가치가 2배 상승했죠. 그러면 1000 요거를 바꾸면 얼마밖에 안 되는 거야? 0.5 뭔 소리야? 이거 옆에 달러죠. 달러. 이거 달러잖아. 이거 달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0 C국 통화에 1달러를 바꿨어. 근데 얘 가치가 2배나 상승해 버렸어. 그러면 1000달러로 바꿀 수 있는 달러의 가치는 0.5달러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자산 이 가치가 2배 상승한 거죠. 알겠어? 자, 근데 환율을 고려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75억 달러 상당이 된 거지. 근데 문제는 이 75억 달러 상당을 달러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C국 통화로 환전해서 투자를 했단 말이야. 왜냐면 C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이 나라 돈으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A국은요, 이 75억 달러 어치 상당의 주식을 지금 요거를 C국 달러 돈으로 환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C국 돈으로 바꾼 다음에 A로 끌어와야 될 겁니까? 근데 여기서 환율을 바꾸는 과정에서 C국 통화의 가치가 2배 더 낮아짐에 따라서 75억에서 한 번 더 반토막 낸 37.5억 달러를 받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따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2023년에 A국은 달러를 쓰고 있죠. 자, A국이 150억 달러만큼을 C국의 주식을 산 거예요. 알겠어? 자, 근데 이 달러로 살 수가 없어. C국 주식시장은 C국 돈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C국 돈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환전의 과정이 필요해요. 환전. 자, 150억 달러는 C국 돈으로 예를 들어서 뭐 300억 C국 돈에 해당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대2의 그 환율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1달러가 2 C국 돈인 거지. 이렇게 해서 환전해가지고 C국 주식시장에서 300억 C국 원가치 주식을 샀어요. 300억 C국 돈만큼을 샀어. 근데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해서 이 가치가 반토막이 났어. 2024년에 주식 폭락으로 인해서 얘가 C국 내에서 150억 C국 돈의 가치밖에 못 갖게 되었어요.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환전을 해가지고 이 A국 달러 가치로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환전의 가치가 바뀐 거야. 예전에는 150억을 300억에 바꿨어. 근데 이 C국 돈의 가치가 너무 2배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1대4가 돼버린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얘를 150억을 다시 바꿨을 때 예전처럼 1대2로 반영해서 이것이
75 맞죠? 오케이. 75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2분의 1을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주식시장 폭락 때문에 반이 날아가고 환전 때문에 또 반이 날아가니까 총 4분의 1의 가치만큼 폭락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70억 달러, 5억 달러가 아니라 더 낮은 37.5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주식 투자랑 경상수지는 따로 움직이는 것이죠. 오케이? 자, 국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거래, 국내 아니죠. 이거 아니죠. 국간에서 일어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이 하는 거래는 우리 거래가 아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가격 외에 비거래 요인 변동이 없다면 국내 주가 하락은 대외 지급 능력을 개선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국내 주가가 하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나라가 있어요. 외국이 있어요. 오케이? 외국인이 우리나라한테 투자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주식을. 자, 근데 우리나라 주가가 폭락했어. 그럼 얼마만 돌려주면 돼요? 50만 원어치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뭐야? 부채가 감소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이 3번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마지막 문제는 쉽네요. 자, 국제수지표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경상수지, 자본수지, 그 다음에 금융계정 이렇게 구성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국제투자대조표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연초에 이것과 연말에 이거를 비교를 하는데 이 사이에 변동 요인이 있죠. 가격 변동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환율 변동이 있죠. 자, 그럼 답이 뭐가 돼야 되죠? 4번인가요? 이지.